그럼 하루에 10시간 넘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팀이니까 네. 이제 돌아가면서 기증자 수술을 하는 팀도 있고 또 이제 백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아까 간을 좀 다듬는 그 팀도 있고 붙여주는 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한 6, 7시간씩은 기본적으로 서서 수술합니다. 최근에 겪었던 환자 중에 한 분은 이제 어머니가 간이 안 좋아서 급하게 이식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검사하고 본인이 기증해 주시기로 했는데 수술을 결정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증자가 먼저 마취가 됐는데 이분이 마취에 의한 쇼크가 왔어요. 갑자기 아드님이. 아이고. 그래서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를 살리려고 해도 저희는 기증자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기증자에 문제가 생기면 할 수가 없거든요. 간이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가장 죽음의 문턱에 가 있는 환자를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과고 너무 보람됩니다.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듣는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어렸을 때부터 단 거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한 20, 30대부터 뭐 이가 없는 그런 왕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읽었는데 조선에 이가 없는 왕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가 건강한 현대인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 것이냐라는 칼럼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인간의 의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정말 의학이 신의 영역에 범접하죠. 그중에 정말 신의 영역에 범접한 게 이제 장기를 이식하는 걸 겁니다. 그죠? 특히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거. 오늘 국내 생체 간이식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세브란스 이식외과의 주동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간 이야기하고 또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예. 또 더불어서 이 장기를 이식하는 의사의 삶 그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거기서 이제 간이식 보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 드라마 보시면 그거랑 비슷해요? 사시는 게? 상당히 비슷한 게 많고요. 네. 실제로 그 드라마의 일부 에피소드는 네, 제가 좀 자문해서 들어간 그 말씀 에피소드가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뭐랄까 터무니없는 이야기하거나 좀 뭐랄까 겁 없는 사람 간이 부었다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까? 겁 없는 사람이 간이 부은 건 아니고요. 네.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간이 부을 수 있습니다. 진짜 부습니까 이렇게? 술을 마셔서 처음에 네. 이제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네. 초창기에는 이제 간 종대라 그래서 네. 간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간이 여기 갈비뼈 밑에 이렇게 네. 들어가 있는데 간이 이 밑에 이렇게 골반 있는 데까지 내려오서 네. 간이 딱딱하게 부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근데 아니, 그런 분들이 네. 술을 그렇게 먹게 된 거는 겁이 없으니까 드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게 또 네. 저는 이제 술 잘 못해서 술 이제 억지로 마셔야 할 경우에 머리 아프니까 타이레놀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젊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한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타이레놀이 술 먹고 먹으면 간에 아주 안 좋다고. 네. 네. 타이레놀 자체가 네. 이제 아세토아미노펜이라고 나오는 네, 성분인데 이게 네. 이제 간독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이제 외국에는 아세토아미노펜 인듀스드 어큐트 리버 페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타이레놀에 의한 네. 급성 간부전이 발생해서 간이식을 네. 받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어. 근데 뭐 하루에 한두 알 정도는 괜찮고요. 네, 네. 하루에 뭐 20알, 30알 이렇게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간 해외 생체 간이식이라는 게 이제 살아있는 가족으로부터 이식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장기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장기 기증을 받아서 이식하는 거 있고 교수님은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네. 대한민국에서 간이식하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7, 80%는 생체 간이식을 하고요. 네. 20, 30%가 이제 뇌사자 간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돌아가시는 분들의 장기 기증이 그만큼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서 뗀다. 맞습니다. 선진국은 생체 간이식이 별로 없다 이 말이 맞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생체 간이식이 거의 매우 드물고요. 네. 미국 내에서는 아예 생체 간이식을 안 하는 병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몇몇 특화된 병원만 생체 간이식을 할 정도로 네. 드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많이 이제 좋아지고는 있지만 옛날부터 유교 사상으로 내려오는 신체 네. 발부는 수지 부모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장기를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내 신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기 기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와중에도 지금 장기 기증 신청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몇만 명 우리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실제로 장기 기증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데 왜냐하면 장기 기증을 하기 전에 이제 대개는 이제 뇌사 상태가 되시는데 본인은 이제 말씀 못 하시잖아요. 뇌사 상태가 되니까. 근데 운전면허증에 이렇게 조금 찍혀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장기 나는 장기 기증 찍혀나오고. 원합니다. 네. 이렇게. 근데 그게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족들이 나는 우리 가족 장기 기증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이 희망했더라도 장기 기증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우리나라를 수치로 얘기하면 인구 100만 명당 네. 뇌사 장기 기증자가 지금 한 7명에서 9명 네. 그 정도 되는데 스페인이 이제 가장 뇌사자를 많이 이제 하는 나라인데 네. 거기는 인구 100만 명당 뇌사자 발생 건수가 40명, 50명. 네. 미국은 한 30명.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3배, 서너 4배 배, 이상 여덟 배, 훨씬 네. 많게 이제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 네. 이식이 필요한 분들은 가족 내에 이제 생체 간이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족이 안타깝게 죽었는데 가족 제가 알기로 배우자나 직계 존속에 서명이 있어야 맞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세상을 떠난 것도 한스러운데 어떻게 장기를 그렇죠? 본인에게 무슨 인센티브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기를 네. 명예 말고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정서 때문에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체 간이식을 많이 한다. 네. 주로 떼주는 자녀들이 많이 떼줍니까? 요새는 이제 부부간에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아 진짜 사랑하는. 과거에는 거의 자녀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네. 요새는 이제 조금 연세 있는 분들 부부들이 네. 서로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네. 달란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에 저 기자 선배가 간이식 받으셔가지고 병문안 갔더니 네. 아 형님 아들한테 잘하셔야겠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 나 때문에 군대 안 가 이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장기 장기 기증을 하면 해주면 군대 면제 사유가 됩니다. 네. 그래도 평생 감사해야죠. 네. 그럼요. 가족들끼리 드라마 보면 요즘 근데 혈액형이 달라도 돼요? 혈액형이 틀려도 간이식이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네. 제가 학생 때 교과서에 배울 때는 네. 혈액형이 안 맞으면 못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네. 사실은 혈액형이 안 맞는 일본이 이제 생체 간이식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뇌사자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생체 간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혈액형이 안 맞아서 못 받게 되는 환자들이 있으니 그러겠죠. 네. 이거를 극복해보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시도했는데 네. 지금 이제 정립이 된 거는 혈액형이 안 맞는 장기가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나와 다른 혈액형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가시 박히면 여기 염증 생기고 고름 잡히는 네. 것과 똑같이 내 몸 안에 있던 게 아닌 게 들어오면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걸 이제 거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그 인지하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약을 쓰고 몸에 이미 그거를 인지하고자 하는 항체라는 떠돌아다니는 물질을 네. 혈장 교환술이라는 방법으로 제거를 하면 그렇게 해서 이식을 하면 이제 공격이 안 받으니까 조금 안정화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지나면 완전히 안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혈액형이 안 맞아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인간의 기술이 뭐 그래도 혈액형이 맞는 사람 하는 게 더 낫긴 하겠군요. 안전하긴 하겠군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네. 혈액형이 안 맞는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네.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근데 환자가 당장 급하게 이식을 안 받으면 돌아가실 것 같다 네. 그러면 혈액형 부적합을 하기가 좀 어렵죠. 시간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혈액형이 맞는 게 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공여자로부터 간을 떼는 작업이 있고 네. 그걸 이제 다시 이식하는 붙이는 작업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수술 한 케이스당 시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떼는 과정은 보통 한 4-5시간, 네. 기증자 수술에는 한 4-5시간 소요가 되고요. 네. 그 이식을 받는 분은 이제 원래 있던 간을 떼는 과정이 또 한 3-4시간 들어가고 그렇구나. 그 간 뗀 네. 자리에 다시 이제 이어받아서 붙이는 과정이 또 한 3-4시간. 그러면 이쪽 방에서는 떼고 네. 이쪽 방에서는 또 떼야 붙이니까 맞습니다. 떼고 같이 시작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술 과정을 하면 양쪽 방에 동시에 수술이 시작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증자 수술은 간이 떨어져 나오면 이제 종료가 되는 네. 거고요. 네. 수혜자는 원래 본인이 병든 간을 이제 다 떼어내는 과정을 동시에 시작을 해서 네. 여기 간이 떨어지고 나면 옆에 방에 있던 간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네. 간을 붙일 수 있는 또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뭐 인조혈관도 만들고 뭐 하는 과정을. 네. 그 과정이 한 1-2시간 걸리고 그러고 나서 배 안에 넣고 다시 이제 붙이는 과정이 3-4시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꼬맵니까? 간이 이렇게 꾸며야죠.
간이 너무 이게 부들부들하던데 그게 어떻게 꼬매지죠? 간 자체를 꼬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과 간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혈관들을 연결해 줘요. 거긴 근육이 좀 있습니까? 근육이 아니라 그냥 혈관. 혈관이요. 혈관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에서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으로 네. 빠져나가는 혈관들이 보통은 1개 내지 2개 정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은 뭐 5개까지도 있게 되고 네. 네.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대개는 이제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2가지로 갈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간 문맥이라고 하는 굵은 혈관이 사람마다 다 다르군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간 동맥이라 그래서 2mm도 안 되는 혈관인데 저희가 미세 접합 수술을 해서 네. 붙이는 혈관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담도라 그래서 간에서 담즙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를 네. 만들어내서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구조가 담도입니다. 그것도 이제 역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꼬매서. 그렇겠군요. 네. 그러면 몇 시간을 서 계시는 중간에 좀 앉아서 하는 시술이 이렇게 붙이는 건 앉아서 하실 수도 있겠네. 근데 이제 대개는 저희는 서서 서서 하고요. 합니까? 왜냐하면 환자 몸속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술을 봐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보통 한 6-7시간씩은 기본적으로 서서 수술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한 케이스 이상은 정말 불가능하겠군요. 예전에 지금 사태 생기기 전에는 하루에 2케이스씩 했었는데요. 네. 요새 이제 마취과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 케이스 뭐 응급으로 할 땐 2케이스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에 10시간 넘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팀이니까 네, 네. 이제 돌아가면서 그분이 뭐 할 하는 때는 거죠. 조금 잠깐 앉아 쉬시고 이러는 네, 거예요? 역할을 뭐 이제 기증자 수술을 한 팀도 있고 네. 또 이제 백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아까 간을 좀 다듬는 네. 그 팀도 있고 붙여주는 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네. 뭐 한 사람이 계속 뭐 10시간 20시간 서 있는 건 아니고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김밥 먹고 합니까? 중간에 뭐 잠깐 시간이 되면 네. 이제 수술실 내에 저희 이제 또 식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로 이동해서 잠깐 밥 먹고 수술실 안에 식당이 있어요? 네. 수술하는 공간이 아니고 네. 수술실이 뭐 물론. 여러 개 있는데 아. 그보다 이제 한층 위에 이렇게 네.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런 데는 위생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겠네. 네네. 주로 간단히 먹는 걸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는. 네, 뭐 도시락 같은 것처럼 이렇게 간단히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만족하게 먹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외과 의사분들 수술 오래 할 때 음악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차분한 클래식 교수님은 별로 저는 음악 틀어놓고 합니다. 하십니까? 그게 더 보통은 다들 틀어놓으십니까? 큰 수술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는 너무 고요하면 네. 좀 이렇게 전공의들이나 이렇게 네. 어시스트 쓰다가 좀 졸기도 하고 그럴까봐 아. 약간은 생기발랄한 음악을 좀 그래요? 틀어놓는 스타일이고요. 음악 안 틀어놓으면 그 드라마처럼 뭐 그 뭡니까 이렇게 뭐 바이오리듬 같은 띠드드 그런 소리밖에는 장비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라 그러죠. 네. 띠띠 네, 반복적으로 그런 소리 나면 졸릴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든 반복적이면 졸릴 수 있으니까 음악 틀어놓고 하시고. 이분은 내가 정말 모든 환자분이 똑같겠지만 이분은 정말 나 정말 살리고 싶었는데 그런 케이스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들이 뭐 수술하고 결과가 안 좋은 환자들은 다 그런 마음인데요. 네. 최근에 겪었던 환자 중에 한 분은 네. 이제 어머니가 간이 안 좋아서 급하게 이식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검사하고 네. 본인이 기증해 주시기로 했는데 수술을 결정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증자가 먼저 마취가 되는데 이분이 마취에 의한 쇼크가 왔어요. 갑자기 아드님이. 아이고. 그래서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를 살리려고 해도 네. 저희는 기증자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기증자에 문제가 생기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취소하고 다행히 이제 아드님 잘 회복하고 환자는 이제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찾다가 이제 외삼촌이 그러니까 환자의 남동생이 네. 기증을 해주시겠다고 또 해서 검사해서 그때 응급으로 진행을 했는데 당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응급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 이후에 뭐 폐렴도 생기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네. 결국 이제 돌아가셨군요. 돌아가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죠. 아들은 정말 아들은 너무 억울하겠는데요. 네. 자기는 수술 때까지 누웠는데 그러니까요. 그 공여자와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공여자와 이식을 받는 분, 생명이 위독한 분의 리스크가 반반이라면 당연히 그 리스크는 이쪽 분, 그러니까 간을 이식받는 분 리스크를 키우더라도 공여자 리스크를 줄이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제가 네. 환자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수술을 받아야 될 분, 이식을 받아야 될 분은 네. 이 수술이 아무리 위험해도 안 받고는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조건 감수하고 가셔야 될 분인 건 맞다. 네, 네. 근데 기증자는
하나의 위험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분이다. 네. 건강하게 살던 분이 그냥 수술을 그렇죠. 받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수술 중에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늘 드렸거든요. 네. 만에 하나 기증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목적을 포기하지 주인공을 살린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일이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케이스를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하고 네. 야 내가 이런 말을 하길 잘했다. 네. 그래서 저희 원칙대로 그동안 그런 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더 이상 고민 안 하고 물론 이제 마취가 되고 쇼크가 왔지만 마취가 된 상태에서 마취과 선생님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금세 저희가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진행하려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이건 네. 위험하다. 기증자에게 위험이 조금이라도 발견됐는데 내가 늘 평소에 얘기하던 원칙대로 이거는 그만둬야 된다 해서 중단했었습니다. 기증자가 주인공이다. 기증자가 주인공이죠, 이 수술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간을 이식하고 어떤 부분은 이게 잘 됐어. 이 사람은 거의 이제 딱 느낌이 오실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 산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켜봐야 한다. 진짜 반반이다. 그럼 이제 매일 병실에 들리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신호를 딱 보면 산다. 이 사람 이가 어렵다. 그 신호는 뭐예요? 그 신호가 사실은 명확하게 나와주면 좋은데 네, 그래요.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요새 네. 이제 간이식 수술의 성공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술하고 잘 회복을 하십니다만 네, 수술 전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수술을 해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네, 의심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환자들 중에도 기가 막히게 잘 회복하는 환자들이 있고요.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전혀 수술에 문제도 없고 환자 너무 잘 회복할 거야 했는데 네. 수술 이후에 느닷없이 엉뚱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술이 발전했다 해도 그분 몸 안에 의식받은 분 몸 안에 어떤 특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 시기에 이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하나는 네, 이제 대부분의 수술은 외과 수술은 이제 수술이 끝나면 뭐 그 이후의 문제는 잘 회복하고 끝나면 대부분 이제 내과로 환자를 보내서 네, 내과에서 매니지를 하는데 이제 이식은 수술이 끝나더라도 이제 면역 억제를 계속 환자를 시켜줘야 네, 되거든요. 네. 그 면역 억제가 또 전체 간이식의 절반입니다. 수술이 절반,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면역 네. 억제 관리가 절반. 그러니까 이제 외과 의사로서는 그걸 같이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환자가 뭐 수술 잘 돼서 잘 회복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감염이 확 생긴다거나 면역 억제제를 쓰면 감염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관리해줘야 되고 하는 문제들이 어려워서 예상치 못하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외과적인 문제 이외에 합병증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렇게 해서 잘못돼서 환자를 잃으면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죠. 우리나라에서 한 해 간 이식이 몇 건이나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평균 1년에 지금 한 1,500내 정도가 1,500. 네, 네. 대한민국에서 그 중에 한 7-80%는 생체 간 이식. 네. 네. 돌아가신 분 이식 받아서 이게 하는 게 더 편한가요? 아니면 편하다는 표현은 그렇군요. 어떤 게 더 쉽다고 할 수 있나요? 수술 시간과 수술 술기로만 따지면 네. 뇌사자 간이식이 훨씬 좀 수월하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체 간을 받기 때문에 네. 이제 간 크기도 좋고 혈관 크기도 길고 크고 좋고 저희가 술기적으로 연결하기가 좀 수월한 면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 간이 잘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딸이나 아들에게서 이식을 받을 때 이렇게 잘라낼 때 그 얼마나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가장 네. 많이 하는 방법은 이제 간의 우엽, 간이 이제 한 덩어리지만 네. 혈관 구조에 따라서 이제 중간 정맥이라고 간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혈관이 있는데 네. 그 혈관의 오른쪽을 우엽, 그 혈관의 왼쪽을 좌엽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이 좀 더 큰가요? 오른쪽이 한 60% 정도 되고요. 네, 네. 왼쪽이 40% 정도 되는데 혈관 위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은 왼쪽 간이 뭐 2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네. 아무튼 오른쪽 간을 대개는 기증하는데 그럼 이제 60에서 70% 정도의 간을 기증하는 거죠. 네. 그럼 남는 간이 이제 30-40%가 되는데 네. 이 간이 원래 간 크기의 한 8-90%까지 자라는데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 네. 생각보다 빨리 자라는데. 빨리 자랍니다. 네. 그러면 뭐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네. 그럼요. 달리기도 하고 공연하지 달리기도 않는. 하고 그럼요. 네. 제가 기증자 수술 해드린 분 중엔 태권도 사범님이 계신데 네.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한 달은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간이 자랄 동안 그러니까요.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네. 일주일 후에 퇴원하자마자 다시 또 가신 거예요. 괜찮냐?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다라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워낙에 건강하신 분이구나. 반대로
아니,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네. 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의학적으로는 아무튼 네. 3개월 지나면 이제 간이 상당히 많이 자라서 그것 때문에 간을 기증해 줬기 때문에 추후에 네. 간 질환이 생기거나 간의 기능이 나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많이 떼서 주는 게 이식 받은 분들한테는 더 좋겠네요. 유리하죠. 네. 그럼 간이 클수록 더 좋으면 딸보다는 물리적으로는 아들이 낫겠네요. 간의 크기가 맞아서 말씀하신 대로 큰 간을 받으면 좋기는 한데 네. 남는 간의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아. 예를 들어 아들은 큰 간을 드릴 수는 있지만 본인이 남는 게 30%가 안 된다 그러면 네. 본인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네. 되고 딸은 드리는 간은 적지만 예를 들어서 왼쪽 간이 남는 간이 한 40% 돼서 네.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 그러면 비록 작지만 네. 따님 간을 이제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공여자를 반드시 먼저 생각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신기하네. 간을 딱 이렇게 이식할 간을 이렇게 딱 받아오면 눈에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건강하다. 이 사람 이거 담배 하나 안 핀 간이다. 술도 이렇게 딱 느껴집니까? 대개는 맞습니다. 보면 네. 그 표면이나 간의 질감이 있거든요. 네. 질감을 통해서 이 간이 상당히 건강하다. 이 간은 조금 지방이 껴 있다. 네. 이 간은 조금 이제 연세가 드셔서 섬유화 조직이 약간 바깥에 좀 있다. 이런 것들이 육안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사람 간이 더 낫고. 물론이죠. 야, 이게 참 신기한 직업이에요. 예. 이렇게 딱, 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간암이라는 게 우리가 알기로 B형 간염, C형 간염 분들이 간경화로 발전해서 간암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네. 미국은 과거에는 이제 C형 간염이 가장 많은 원인이었고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B형 간염이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는 B형 간염이 가장 많은 원인이고요. 아직까지. 네. 일본은 사실은 C형 간염이 더 많았던 나라고요. 오.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전에 C형 간염 치료제가 나왔어요. 네. C형 간염은 98% 이상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약이 나와서 네. 조기에만 치료를 하면 간경화로 진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은 C형 간염으로 간이식 받는 환자가 쭉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간이식은 이제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숫자가 유지되는 거예요. 왜지 하고 봤더니 알코올성 간경화랑 네. 그리고 이제 비만에 의한 지방간에 의한 간경화가 계속 늘어나서 네. 전체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B형 간염이 이제 1987년인가요? 그때 이제 예방 접종이 들어와서 네. 그들이 이제 전 국민 지금 예방 접종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엄마가 B형 간염이면 이제 출산할 때 자식한테 B형 간염이 넘어가는 네. 이제 수직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네. 있었는데 그 요새는 이제 태어나면 바로 B형 간염 예방 접종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B형 간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B형 간염으로 간경화까지 가서 간이식 받는 경우가 점점점 줄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계속 간이식 수가 안 줄어들고 있어요. 알코올성 간경화가 계속 늘고 있고 그게 줄어든 만큼 저쪽에서 또 네. 그만큼 생긴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지방간에 의한 간경화가 네. 미국만큼 아직은 늘지 않았는데 제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지방간으로 간경화 이식 받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는데 요새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지방간이라는 게 진짜 지방? 우리 삼겹살이 지방같이 그렇게 네. 간이 그렇게 돼요? 네. 건강한 간은 이제 우리 젓갈색으로 네. 이렇게 있는데 지방이 끼면 거의 이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간이 약간 누리끼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봐도 초음파로 보면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꺼멓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하얀 음영을 가지는 그래서 보면 하얀 음영이 많이 보이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방간이 있다 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지방간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이제 가장 흔한데 첫 번째는 술 드시면 당연히 지방간이 네. 생기고요. 술을 안 드시는데도 과체중, 음식을 많이 먹고 이런 분들이 또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주변에 많습니다. 많죠. 근데 네. 지방간 자체가 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그걸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지방간염이 되고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면 섬유화 조직으로 변하면서 간경화로 진행을 합니다. 간이 딱딱해지는 네. 거군요. 지방 한번 지방화되면 다시 좋은 간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돌아옵니다. 잘 관리하면 네.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술 드시는 분은 술을 끊으면 좋아지고요. 네. 체중이 많이 나가서 지방간이 생긴 분들은 체중을 감량하면 돌아옵니다.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지만 간이 굉장히 회복력이 좋은 장기라고 또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 간세포가 재생을 네. 상당히 잘하는데 이제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네. 옛날 사람들도 간이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은 인간에게 네. 불을 전해준 네. 신인데 그것 때문에 맞아. 네, 그것 때문에 찍혀가지고. 찍혀서 네. 벌을 받는데 바위에 큰 바위 묶여서 네. 독수리가 와서 계속 간을 쪼이게 하는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또 되면 또 와서 독수리가. 그러니까 밤새 간이 재생을 하는 거죠. 그게 한 번 해서 없어질 것 같으면 그게 네. 천벌이 아닌데 그때 네. 당시도 사람들이 간이 재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네. 일반인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간, 좌간이 있는데 우간을 기증하고 나면 없던 간이 이렇게 또 딱 생기는 거냐?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없던 부위는 그대로 없어지고 남은 간이 이렇게 커집니다. 아. 그래서 안에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은 간의 구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크기가 자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라는 게 아니고 커지는 거네요. 커지는 거죠. 네. 그 기능은 기능은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죠. 오, 신기하네. 네. 우리 뭐 간이 붕어뱀- 우리에게 네. 하는 게 소화 기능 약간 있고 그다음에 피로 회복 이거죠. 간의 기능이라는 게 간은 우리 몸에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간이 없으면 돌아가시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우리 맹장은 잘라도 안 네, 죽잖아요. 이제 좀 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엄청난 일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주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화학 공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시키죠. 그게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서 흡수가 됩니다. 그럼 흡수된 피에서 그걸 다 이제 빨아들이겠죠. 네. 영양분을. 그 피가 한 번에 다 모여서 처음으로 관통하는 장기가 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에는 뭐 독성 물질도 있을 거고 영양분도 있을 네. 거고 또 뭐 세균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 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섞여 네. 있겠죠. 그거를 다 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독 작용, 뭐 네. 잘 알고 있듯이 네. 해독 작용 하고요. 두 번째는 들어온 영양을 적절하게 대사시켜서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 대사 네. 하고요. 우리 몸에 호르몬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호르몬도 여기서 대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잘못된 항체나 이런 항원에 들어오면 이거를 걸러서 항체로 제거해 주는 역할, 네. 면역 작용도 같이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일들을 다 하고 몸에 좋은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이제 심장으로 올려보내면 그게 이제 전신적으로 순환하게 만들어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아주 핵심적인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애가 둔하다. 잘 아파도 잘 안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게 민감하면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 그런 항원들이 그때마다 아프겠군요. 그때 반응하면 막 염증이 엄청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거죠. 얘가 듬직하니까 말이 없는데 네. 이게 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증상을 빨리 못 깨달아서 네. 꼭 이게 뭐 암이 발전했을 때야 깨닫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말씀처럼 A형 간염, B형 간염 유병인자로 인한 그 간경화, 간암이 대부분이라면 나는 A형하고 B형 간염은 없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큰 리스크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암에 비하면. 다른 암에 비하면 네. 간암은 멀쩡한 간에는 잘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암이나 대장암은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네. 뭐 위에 대장에 병이 없더라도 네. 갑자기 건강검진했더니 뭐 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돼서 수술받고 치료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병은 사실은 5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이제 완치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암이에요. 근데 간암은 원래 병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생기고 네. 만성적으로 간에 병이 있어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A형 간염 사실은 급성기라서 A형 간염은 아니고 B형 간염, C형 간염처럼 만성 간 질환을 계속 유발할 수 있는 질환. 네. 이런 분들이 간암의 고위험군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지방 간염에 의해서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고위험군이고 비만하신 분들도 또 지방간에 의해서 간경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이죠. 이런 고위험군 환자들에서 네.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암이 뭐 간경화가 많이 진행돼서야 생기느냐 그렇지 않고 간경화의 초기 단계부터 간경화의 말기 단계까지 어느 순간에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고위험군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정기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B형 간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주변에서 보면 말씀은 안 하셔도 상당히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근데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 직장인으로서 건강검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CT는 안 하고 초음파 하잖아요. 네. 그 정도면 됩니까? 아니면 더 B형 간염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기본적인 검사는 이제 초음파랑 혈액 네. 검사 이 두 네. 가지고요. 혈액 검사에서 물론 당연히 간 수치라는 걸 보겠지만 간암은 간 수치로 나타내는 건 아니라서 네. 종양 표지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네, 그중에 네. 이제 혈청 태아 단백이나 뭐 피부카투 이런 두 가지 항목이 간암을 대변해 주는 이제 종양 표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초음파를 보면 초음파에서 뭔가 이상한 음영이 보이는데 혈청 태아 단백이 올라가 있다. 그럼 네. 간암이 이제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소견이죠. 그 말씀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만 제대로 받아도 간염 환자
B형 간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일찍 찾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초음파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CT 같은 걸 해야 하면 원래는. 아니요, 초음파로 드러나는데 네. 너무 작아서 네. 또는 위치가 좀 좋지 않은 아. 초음파를 쏴서 반사되는 걸 이제 보는 건데 네. 앞에 이제 위가 있어서 가스가 차 있거나 그러면 이제 네. 뒤에 음영을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잘 이제 구석구석 봅니다만 아무래도 CT보다는 그런 정밀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근데 다른 종양외과 교수님들은 초기라서 이건 잘 관리하면 되고요. 저 믿고 수술하면 돼요. 뭐 1기, 2기예요. 아유 울지 마요. 뭐. 근데 교수님은 맨날 말기만 만나시는데 간 잘 못 느끼니까. 이게 간암이 이제 네. 무서운 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위암 대장암은 아무튼 발견하고 네. 수술적인 처치하고 뭐 항암 치료를 하든 어쨌든 5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완치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암인데 간암은 완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암이 발견돼서 잘라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지내서 5년이 지났어요. 당신은 이제 간암 완치입니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간도 그대로 만성 간염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B형 간염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계속 암의 요인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죠. 네. 언제고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암이. 또 두 번째는 간암이 네. 무서운 게 위암, 대장암 뭐 1기, 2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물론 간암도 암의 크기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1기, 2기 이렇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별로 크게 치료의 방향에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조기 간암인데 간경화가 너무 심하다. 네. 그러면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땐 간이식으로 바로 가야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잘라낼지 뭐 다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르면 자른 거에 의한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출혈 경향도 많아지고 네. 혈소판도 낮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이 재생이 안 되면 남은 간이 또 작기 때문에 또 간 부전이 올 수도 있고 네.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간경화가 심하면서 조기 간암이면 간이식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간암이 커요. 막 한 5cm짜리 큰 간암이 있는데 간경화가 심하지 않아요. 그럼 네. 그때는 이제 잘라내는 걸 먼저 고려해 볼 수도 네. 있고 네. 아니면 뭐 색전술이나 뭐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네. 또 병행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암의 병기에 따라서 치료가 결정되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간의 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에 따라 이건 간암의 정도와 상관없이 치료의 네.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B형 간염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치료가 어려우니까 네. 일본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이 많다는 C형 간염은 운 좋게 치료제가 나왔고 네. 그 사람들은 그럼 거기에 대한 리스크 많이 줄었는데 물론 맞습니다. 다른 요인에 의한 간암은 더 많이 늘었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B형 간염 환자분들은 되게 그래서 좀 이제 억울하네요, 저희들은 이제 진짜. 그런 얘기를 네. 하는데요. 이게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네. 걸리려면 차라리 C형 간염을 걸려라. 왜냐면 바로 치료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다만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요. C형 간염은 치료는 가능하지만 예방은 없습니다.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C형 간염에 걸리는 분들이 미국의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약이라든지 네. 주사기 문신 같이 뭐 써서. 이렇게 해서 네. 네. 그래서 주사기 정부에서 나눠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에 의해서 감염이 되니까 그런 분들이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치료했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B형 간염은 반대로 치료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방을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생활 패턴과 상관없이 그렇죠. 계속 사실은 안 네, 생기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네. 어느 게 더 좋느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C형 간염 아무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우연히 잘못돼서 네. 뭐 어떠한 부작용으로 C형 간염이 걸렸다 그러면 치료를 하면 되고요. B형 간염은 우리나라는 이미 전 국민 예방 접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유병률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죠. 아주 이제 저 네. 연세 있는 뭐 중년층 이상으로 맞습니다. 넘어가고 있죠. 네. 네. 그 술잔 같이 마시면 위험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오해인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타액으로 B형 네. 간염이 이렇게 전염되는 경우는 혈액 거의 정도는 없어요. 돼야 네. 면도기 같이 쓰고 이 정도는 네. 돼야 한단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B형 간염인 건 알아요. 좀 뭐 이렇게 술잔 이거 밥 같이 먹고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진단하시는 외과 의사님들은 따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선고 제가 그 친척분 이렇게 이거 어렵습니다. 이 선고하시는 종양외과 교수님 방에 같이 따라가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말과 단어를 선택하시는 게 진짜 현명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기 환자고 이제 3기, 4기 이런 그분은 간암은 아니었고 그런데 섣부른 희망을 줘서도 안 되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절망 안 돼요 당신 죽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외과 의사의 뭐 숙명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대부분 이제 내과를 거쳤다가 오시는 분들은 내과에서 이미 한번 이제 걸러져서 옵니다. 네. 그 이식을 받을 만한 또는 간 수술을 받을 만한 분들을 보내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고 하지만 간혹 이제 뭐 다른 병원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뭐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듣고 저희한테 오시는 직접 내가 가서 한번 이식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보다 보면 의무 기록을 쭉 보는데 이분은 이식은 안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행성 간암이에요. 네. 그래서 주변에 혈관도 막 침범하고 있고 뭐 폐 전이도 있고 이러면 이제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이식을 하더라도 금세 재발해서 네.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이식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만 이제 저희가 몇몇 좀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 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네. 근데 아이고 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그럼요.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렇더라도 이분들한테 당신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상당히 고민이 되죠. 그 아까 말씀하신 종양내과 선생님처럼 이 환자한테 절망적인 이야기를 전달 드려야 되는데 네. 100%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실망하실 거고 그렇다고 일말에 쓸데없는 기대를 갖게끔 만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고민인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식이 불가하지만 우리가 다른 치료를 먼저 좀 해봅시다.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라든지 해서 혹시라도 이 암이 잘 줄어들고 우리가 기다리는 사이에 간 이식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암 상태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치료를 해봅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내과로 보내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고요. 두세 명이면 뭐. 네. 네. 항암 받고 이렇게 네. 하면 그래서 다른 뭐 이렇게 번진 거나 이런 거 좀 잡히면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식을 해서 성공한 사례도 네, 있습니다. 있고요. 네. 진짜 정말 산 넘어서 살아나는 거네요. 네, 네. 우리 의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진짜 썩어버린 그 간 아주 흉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 경화된 건 경화라는 게 이제 아주 딱딱해. 정말 딱딱합니까? 아주 딱딱하고요. 네. 진짜요? 네, 그리고 곰보빵 우리 소보루 네, 곰보빵 네, 것처럼 겉에 표면이 아이고. 꿀뚝꿀뚝꿀뚝꿀뚝 이렇게 아주 흉하더라고요. 네,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그 떼는 다음에 그 환자에게 보여주시질 않는 거죠? 과거에는 간을 들고 네. 나가서 보호자한테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종양 같은 거 떼면 혹 같은 거 떼면 네. 보여주시거든요. 네. 의사분들이. 근데 이제 너무 놀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네. 어떻게 하냐면 네. 그걸 이제 병리과에서 사진을 다 찍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환자가 퇴원하고 외래로 오시면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당신 몸 안에 있던 간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특히 이제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이래도 술을 드시겠습니까? 하고 보여드리는 진짜 술 담배 뭐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정말 네. 하고 싶은 생각이 뚝 따라나겠네요. 근데도 또 드세요. 네. 몇 가지만 좀 예민한 질문 드릴 수도 있어요. 네. 외과에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힘들고 누가 그러죠? 다행히 저희 애는 공부를 못해서 의대를 못 갔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아이가 만약에 의대를 다니는데 외과에서 한다 그러면 내가 들어보니까 7시간씩 서 있는다더라. 돈도 많이 못 벌고 서울대나 세브란스 병원 가서 그 명예를 얻으면 뭐하냐. 근데 어떻게 하면 외과 의사를 좀 사실 우리 삶의 제일 마지막 위기 때 우리를 정말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들인데 정말 유능한 분들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과 의사를 어떻게 하면 좀 이 지원을 늘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오늘 뭐 다 드릴 수는 없고 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이제 저희가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이탈뽕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제 환자를 살리는 이 최전선에 있는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는 네.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이거 남들 못하는 거 내가 해야지. 네. 남들 어려운 수술 저런 거 다 피하는데 내가 가서 좀 해야지 하는 그런 바이탈뽕을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아니 서전 하면 모르겠어요.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우리만 해도 서전 하면 뭐 폼나지 않아요? 뭔가?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의사 같고. 폼생폼사로 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조성이 돼야 되는데 요새는 뭐 다들 신문 기사에는 많이 보셨겠지만 뭐 환자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고 수술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뭐 소송 걸고 뭐 형사 소송까지도 지금 뭐 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얼마 전에 뭐 판결 보니까 과실은 없으나 고의적인 배상을 해라 해서 뭐 몇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보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 의사 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하고 존경하고 도와줘야 좋은 라포가 형성되면서 결과도 좋게 나오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가면 막 녹음하고 너 잘못되기만 해봐라.
물론 그런 분들이 네, 대부분은 네, 아니지만 네.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고 있으면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뽕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걸 이제 그 의대에 가서 막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누구 교수님 뭐 해서 살려놨더니 소송 걸렸대. 누구 교수님은 저렇게 명의신데 나가서 개업하기도 쉽지 않대. 뭐 지금 본과 뭐 1등 하던 그 형님은 성형외과 간대. 그럼요. 이걸 다 정보를 들을 거 아니에요. 서로 맨날 술자리에서 이야기할 거고, 그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것 같고요. 우리 네. 아이만 봐도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막 어떤 대의 명분이나 네. 어떤 존경, 존중, 네. 명예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실질적인 이익,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죠. 누구나 다 쉽게 네. 그리고 편안하게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게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와중에도 이렇게 뽕을 맞은 바이탈 네. 뽕을 맞는 친구들이 외과를 그래도 지원을 했었는데 네. 이젠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옛날만큼 외과 의사가 그렇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송사에도 휘말릴 수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옛날만큼 더 자유로워지 보이지 않으니 네. 차라리 나는 좀 쉬운 길을 가겠다. 그 택하는 사람들을 욕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도 외과를 택하는 외과나 산부인과 뭐 이렇게 어려운 과를 택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러니까 뭐 꼭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다시금 좀 돌아올 만한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서 사실은 그런 게 젊은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바꾸거든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저 명예로운 거구나. 네. 정말 보람 있는 거구나. 저희 같은 경제하는 사람들 생각은 그냥 인센티브를 주지. 저렇게 뭐 예를 들어 유방암 수술 하시는 분 건당 뭐 300만 원씩 주지. 요즘 뭐 이렇게 쌍꺼풀 수술해도 200만 원, 300만 원인데 건보 재정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세브란스에서 간 이식 하는 교수 한 분한테 우리가 청담동에 평균 쌍꺼풀 수술 비용을 인센티브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봤자 1년에 그 재정 얼마 되겠어요. 몇 건 뭐 수만 건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다른 과의 눈치가 보여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정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과도 올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이제 외과 의사들 중에 조금 자주 섞인 말로 저는 결국은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게 유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도 인센티브고 네. 돈도 네. 인센티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동물병원에서 동물 수술하는 것보다 사람 수술하는 게 싸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사람은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수술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 전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싸고 비싸고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안 하는 그럼 결국은 그게 눈에 보이는 뭐 무형이 됐든 유형이 됐든 인센티브가 있어야 네. 되는 건 맞는데 네.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가 이제 문제. 그건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이 네. 잘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뭐 수가 얘기를 잠깐 했지만 수가라고 하는 거는 효율적으로 국민에게서 받은 어떻게 보면 세금 성격의 의료보험이라고 하지만 세금이잖아요. 네. 누구나 내고 있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텐데 의료라고 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나누느냐. 근데 지금까지 저는 사실 정책 위반자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의료 수가를 상당히 낮게 저수가를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다 보니 병원이 상당히 손실을 보는데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한 쉬운 방법은 검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죠. 더 높여줘서 네. 네. 병원이 전체적으로 수익은 유지할 수 있게끔 네. 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필수 의료나 이런 데는 수가는 계속 낮으니까 그 수가로 누구에게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렇죠. 네. 수익이 낮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네. 재정에서 건보 재정에서 구조적으로 그걸 집도하는 의사나 의료진들에게 인센티브를 예를 들자면 너무 쉽게 생각하나요? 뭐 쉬우면 정책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했겠죠.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진국 보면 결국 이렇게 거대한 수술한 미국에서 이렇게 거대한 수술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많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뭐 중동 이런 거의 부자들도 다 우리나라에 오고 이런 네. 게 우리 의술은 뛰어난데 비용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자면 1시간 수술하는데 인센티브 근데 곱하기 해서 배수로
해서 뭐 5시간 이상 넘어가는 수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곱수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6시간, 7시간 가는 수술은 누가 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수술도 아니고 누가 봐도 생명과 직결된 수술 아닙니까? 이런 건 결국 저는 근데 그 담당 의사들이 외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권위 있는 병원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그분들은 특히 서전들 자존심이라는 게 명예가 뭐 그냥 권위로 똘똘 뭉친 분들인데 그렇게 합니까? 근데 저는 이건 제도로 늘 그 궁금증이 있어요. 네. 맨날 좋은 의사들이 나가서 뭐 쉬운 것만 하려고 한다. 물론 그 제가 뭐 성형외과나 뭐 이런 과가 인간에게 뭐 절대 무의미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거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네. 근데 저는 제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도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돈만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요. 네. 돈도 물론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필요하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비교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그래도 외과 가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경제적인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정말 올 수 있는 네. 그런 여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 말씀하신 대로 야 우리 돈 주면 더 할게 하면 그거 좀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네. 이 수술의 난이도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럼 누구한테는 100만 원 주고 누구한테는 300만 원 어려운 주고. 문제입니다. 네. 그거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를 이렇게 다 들어주다 보면 재정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고 그걸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죠. 네. 그 나누기 어렵죠. 네. 근데 예를 들어 증권사다. 연말 인센티브를 나눌 때 누구한테 1억을 주고 누구에게 1,000만 원 주고 누구에게 100만 원 줄 건가? 그 조직의 역할입니다. 그 어떻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우리만 이렇게 그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 전부 다 의대를 가고 그 중에서 전부 다 뛰어난 친구들이 생명을 살리는 쪽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는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죠. 저도 결국은 언젠가 뭐 가까운 시일이나 먼 훗날 결국 외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외과 의사가 의대에서 1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드리는 아니 그래서 지금 네. 필수 의료가 지금 필수 의료까지 나왔는데 네. 사실은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는 병상 하나를 운영하는데 1년에 1, 2억씩 손해입니다, 계속. 그렇죠. 근데 네. 그래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책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긴 저수가를 그냥 가져가라. 다른 데서 채워줄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책 위반자들 해야 될 일이고요. 네. 계속 그런 기조가 오래되어 와서 지금 이제 불거진 사태들이 생겼으면 여기를 좀 더 들여다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아주 면밀하게 좀 고쳐주시기를. 아니 그 정책 위반자들도 결국은 생명이 위험한 외과 의사들이 열어봐야 하거든요. 네.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간 이식을 한 건 하면 제가 이거 뭐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에 이익률, 수익률 같은 게 나옵니까? 통계로? 수술 적자다. 한 건을 했을 때 뭐 네. 얼마의 이득이다라고는 나오지는 않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1년간 네. 이제 이식외과에서 시행한 수술로 인한 수익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원가, 뭐 인건비와 그러니까요. 재료비 이런 거 다 하고 났을 장비, 때 리스료 이런 게 그렇죠.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대략 계산하면 이익률이 한 2% 정도 됩니다. 네. 파리바게트보다 낫군요. 외과 의사분들의 삶이라는 게 간은 또 급성 뭐 이런 게 많아서 드라마 보면 그 수리생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가던데 네. 그 진짜로 그렇습니까? 진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창회 네. 갔다가 저녁에 갑자기 응급으로 간이식을 해야 돼서 뛰어간다 그랬더니 제 동창들이 이제 그 의사들은 아니었는데 야 이거 드라마처럼 진짜 너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그럼 가서 이제 진짜로 손 씻고 수술하는 거예요? 네. 준비했다가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이식외과 영역에서 흔한 일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식외과가 뇌사자가 생기면 네. 뇌사 수술을 이제 한밤중에 이제 해야 되는데요. 네. 저기가 대개는 한 반나절 정도 적어도 12시간 전에 이제 알게 됩니다. 네. 오늘 아주 급한 환자가 우리한테 있는데 이 환자가 뇌사자가 선정이 됐다. 12시간 전에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 대개는 이제 내일 이제 그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스케줄 조정을 하는데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병원에서 이제 간을 쓰기로 해서 그쪽에서 적출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그쪽 환자가 안 좋아져서 네. 이식 진행이 해봤자 어렵다든지 그러면 소용없다. 네. 그 다음 순위에 이제 급하게 연락이 되는데 그게 우리 병원이다 그러면 달려가서 바로 그걸 받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까? 그 간을
남의 간을 기다리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은 많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에 비해서 기증하는 사람은 적다면 손번을 정하는 거 매우 예민한 문제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장기마다 그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간을 놓고 보면 신장은 무조건 기다리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록을 해놓고 네. 10년 기다린 사람이 5년 기다린 사람보다는 순서가 더 앞에 있겠죠. 신부전 하시는 분들은 평생 앓으니까 네. 계속 투석하시면서 투석을 얼른 하면서 먼저 등록을 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생명 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냥 기다릴 수가 있는데 네. 간은 갑자기 나빠져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린 순서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기는데요. 누가 더 중한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누가 중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서 지금 이제 MELD라고 MELD 네. 이제 Model for End Stage Liver Disease에서 MELD라고 하는 점수를 매기는데요. 그건 이제 콩팥에서 나오는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수치와 네. 그다음에 토탈 빌리루빈이라고 해서 황달 수치, 그다음에 이제 INR이라고 해서 혈액 응고 수치,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로그 함수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점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 6점에서부터 40점까지 그 점수가 이제 분포가 됩니다. 환자에게 얻은 정보를 집어넣으면 높을수록 좋은. 높을수록 순위가 빨라지는 거죠. 아, 높을수록 높을수록 높으면 안 좋은 건 되는데 아니고. 높으면 안 되는데 높을수록 좋은 거군요. 네, 이식을 대기하는 입장에서는 높을수록 나에게 이식받을 기회가 올라가는 거고요. 다만 나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이제 그거가 이제 왜 나왔냐 하면 미국에서 이식을 대기하는 환자들 중에 이제 막 출혈되고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이제 팁스라 그래서 그 출혈을 막기 위해서 넣는 관이 있어요. 네. 그 관을 넣고 3개월 동안 생존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그걸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세 가지 점수를 넣어서 지표를 만들면 네. 가장 잘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다 해서 그 점수가 이제 택해졌는데요. 네. 예를 들면 40점 만점이면 당장 이식을 안 받으면 3개월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80~90%다. 아이고야. 그게 20점 정도 되면 네. 한 30~40% 이렇게 이제 점수별로 당장 이식을 안 받았을 때 사망할 가능성이 예측이 되는 거니까 네. 점수가 높을수록 더 위중하다는 뜻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뇌사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멜드 점수가 38점, 39점이 돼야 겨우 받을 똥 말똥하는 네. 기회가 되고요. 미국은 사실 한 20점만 넘으면 나에게 이제 기회가 어느 정도 올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오. 그러면 그분은 20점만 넘으면 말은 그분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래도 버틸 네.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건강한 상태에서 이식을 받게 되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점, 40점은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아주 안 좋은 상태인데 네. 그 상태에서 이식을 받으니까 이식 이후에도 예후가 좀 안 좋을 수 있는 아, 거죠. 그러네요. 네. 아. 환자들이 이해를 돕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오늘 이제 뇌사자가 전국 어디든 이제 생기면 네. 우리나라에 이제 코노스라고 하는 이제 보건복지부 네, 산하에 네. 장기 분배를 하는 기관이 네. 있습니다. 거기서 그날 등록되어 있는 환자 중에 멜드 점수가 제일 높은 환자에게 그걸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동점이면요. 근데 40점인 환자가 3명 있다고 네, 하면 그 중에서 하루라도 먼저 등록하신 분을 주게 되겠고. 아, 그러겠네. 네. 그게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멜드가 40점이었는데 치료를 열심히 해서 일주일마다 그 이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점수를. 수치가 입력이 되면 네. 관련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네. 세 가지 수치가 바뀌면 좋아지면 조금 네.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내가 40점인 기간 일주일 동안 뇌사자를 전국에 안 생겨서 못 다 받았는데 운이네요. 그 다음 주에 조금 좋아져서 39점으로 내려갔는데 됐는데 뇌사자가 생겨서 못 받고 순서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네. 어떤 환자들 가족한테는 입장에서 어떤 너무 가족한테는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사실 39점이나 40점이나 똑같이 위중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점수가 높으면 안 되는데 점수가 높아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분들은 가족들도 다 그 이식 다 뒤져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희망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면 맞춰봤는데 이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는데 네. 대개는 이제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되게 지금 이제 중년층 이상에서 비형 간염으로 이제 이식까지 오시는 분들은 네. 되게 수직 감염 어머니로부터 받는 경우들이 꽤 가족들이 있어서 많겠구나. 형제들이 다 이미 비형 간염인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뇌사자를 기다려야 되는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검사했는데 다 뭐 간이 작거나 또는 뭐 다른 질병이 참. 있거나 그래서 네. 또 기증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네. 그래서 또 그런 경우는 뇌사자를 또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 하겠다는 자녀들도 있고 서로 안 하겠다는 자녀들도 있겠네. 집집마다 좀 사정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제분들이 세 분이 있는데 세 분이 우르르 와서 서로 하겠다고 다 네. 같이 동시에 검사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눈치 봅니다. 네가 먼저 해.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라는 게 제가 아시는 분도 이렇게 이 뭡니까 어깨 축지가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이게 뭐 정형외과 가시고 이러다가 결국 말기 암이라는 게 진짜 이 친구가 이 늦게 드러나는 거라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뭐 팁이 있다면요. 간암을 놓고 보면 사실은 증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네. 말씀하신 그런 분은 증상이 생길 정도면 간암이 상당히 크게 네. 진행이 돼서 주변의 장기를 누르거나 또는 이제 어깨가 아프다는 건 간 쪽에 간이나 담낭에 통증이 있으면 연관통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통증이 안 생기고 날개축지 쪽으로 통증이 네. 이제 방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형님도 그래서 네. 거기가 이제 아플 정도면 그 주변 장기에서 통증이 유발될 만한 원인이 생긴 거죠. 횡격막에 침범을 했다거나 담낭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그 정도까지 진행이 돼야 네. 그렇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증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환자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 내가 간에 만성 질환을 갖는 고위험군이다 그러면 네. 무조건 정기 검사를 받으셔라. 딱 드러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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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혈액 검사만 하면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간 수치는 정상이더라도 간 경화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는 거는 네. 혈액 검사에서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저 그동안 건강검진 간 수치 다 정상이었는데 네. 제가 간경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간경화는 그 초음파를 보든지 간 섬유화 스캔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걸 측정하는 장비들이 네. 있는데 그런 걸 보기 전까지는 간 혈액 수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혈액 수치에 이상이 나타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미 간경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혈액 검사만 믿지 마시라. 네. 내가 정 불안하면 초음파 검사나 간 섬유화 스캔 이런 거 꼭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소득이나 생활 여건과 연동을 하겠는데요. 간 연동이 되고요. 되죠. 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아무래도 더 취약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형 간염은 요새 뭐 치료제는 아니지만 네, 바이러스를 좀 이렇게 억제시키는 항바이러스제가 많이 좋아져서 사실은 이제 치료를 잘 받는 분들은 간경화로 그렇게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드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활 여건이 안 좋아서 병원도 못 다니고 약도 안 먹고 검사도 본인 할 여력이 안 비형 되고. 간염인 건 알았지만 네,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지내시다가 확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비형 간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아무리 정말 형편이 어지간히 어렵지 않은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거기다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술까지 드시면 더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일단 못 느끼니까. 네. 생활에서 우리가 간을 뭐 이제 비형 간염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간암 뭐 이런 중증 질환이 아니더라도 간을 튼튼하게 하는 습관 같은 건 있습니까? 간이 좀 간땡이가 부었다. 환자들이 늘 물어보거든요. 뭘 먹어야 좋아지냐. 뭘 네.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좋아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요즘 시대는 뭘 더 먹어서 건강해지는 시대가 아니다. 뭘 덜 먹어야 건강해지는 시대다. 그 말이 맞네. 네. 그리고 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간에 좋은 건 없다. 나쁜 걸 피하는 게 간을 쉬게 하는 일이고 간에 좋은 네. 일이다. 예를 들면 건강보조식품 뭐 간에 좋다고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성분들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어서 흡수돼서 결국 간에서 다 해독하고 영양 만들고 일을 시키는 일인데 네. 그걸 과도하게 농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드시면 간에도 무리가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피하시고 그냥 우리가 건강한 3대 영양소가 잘 갖춰져 있는 건강한 식단을 가지고 과식하지 않고 꾸준하게 운동하면서 네. 그 정도를 드시면 그게 간에 제일 좋은 일이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들죠.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 환자 중에 한 분은 비형간염이 있으셨는데 당뇨가 이제 진단이 됐어요. 근데 그럼 이제 당뇨약도 먹고 이렇게 비형간염 치료받고 하시면 좋은데 이분이 어디서 발효 커피가 당뇨에도 좋고 간에도 좋다고. 또 뭐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드셨는데 그러면서 비형간염약도 안 먹고 당뇨 치료도 안 하고 그리고 갑자기 간성 혼수가 와서 의식 잃고 쓰러져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응급으로 간이식 해드려서 지금 이제 회복되시긴 하셨는데 본인은 좋다고 먹었지만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왜? 그게 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거든요. 네. 성분도 네. 모르고.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간에 좋다고 성분도 모르는 걸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요즘 좋겠습니다. 환자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 온라인에서 정말 수많은 정보 갖고 와서 물어보시죠.
거의 의사 돼서 오신다면서요. 가족 중에 암이 아, 생기면 특정 저보다 암에 더 대해서. 많이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마무리 질문으로 제가 이거 드릴까요? 외과 의사를 왜 지원해야 하는가? 우리 젊은 의대생들이나 또는 더 어린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서전으로서 권유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해봤더니 그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 말씀 드릴까요? 네, 사실 뭐 어느 직업이든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하니까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 부분이 무너지면 쉽게 얘기하면 간이식을 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간질환이 이제 앞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굳이 내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외과에도 여러 영역이 있고요. 제가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 여러 역과를 이제 돌면서 와, 이과도 좋고 저과도 좋고 장단점을 이제 봤는데 그 중에 제가 간이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가장 죽음의 문턱에 가 있는 환자를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과고 저는 또 약간 좀 방골 기질이 있어서 남들이 막 많이 가는 과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밖에 못한다 하는 정도의 수술 정도 그런 어려운 수술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보람됩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 환자는 수술해도 죽을 것 같아. 네. 그런데 그 환자를 수술해놓고 나면 멀쩡하게 걸어다니시면 그때 느껴지는 희열은 지금도 저 막 닭살 돋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 뭐 웬만한 뽕보다 더 좋은 뽕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이제 바이탈 뽕이 생기는데 그런 보람을 한번 다른 분들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이탈 뽕이 좀 많이 전염이 사회적으로 많이 전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자 생활 30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기자가 사람 하나 매장하고 죽이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늘 선배들이 사람을 살리는 기사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한 명 살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얼마나 펜은 칼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칼잡이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직업입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브란스 이식외과의 주동진 교수와 함께 간과 간 생체 간이식 그리고 그걸 하는 우리 의사분들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